안녕하세요. 저는 30후반의 여자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장거리 달리기로 학교 대표 선수였었고, 중학교 때에는 학교 내 여자친구 교실을 다녔을 만큼 뛰어다니고 땀 흘리는 운동을 좋아라 했습니다. 워낙 활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저를 보면서 어머님이 자제력을 길러줘야겠다며 운동을 권유하신 것이었는데, 그 계기로 인해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해보며 운동의 재미를 알게 되었죠. 그렇다 보니 키는 키대로 큰데 몸 자체에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 그런지 잘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되었고, 자연스레 운동을 하면서 몸매도 가꿔지다 보니 또래 친구들은 늘 제 신체 상태를 부러워했어요. 모델을 하라는 권유를 많이도 받아봤지만 TV화까지 나서는 곳에는 재능도 없고 관심도 없었는지라 진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렸고, 현재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직업이 공립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저 30 되기 직전에 정말 수험자리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아시는 분이 연결해서는 소개팅 주선을 해주겠다 하기도 하셨고, 동네에서도 제가 결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자기 아는 집에 아들을 연결시켜 주겠다며 여기저기 주선을 많이 해주려 하셨죠. 그게 다 젊은 시절의 저를 향한 관심이라고 생각이 되어 저는 하나도 싫지가 않았었습니다. 부담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참 조건도 좋고 남들이 봐도 며느리감으로 최상의 여자이구나 싶은 자화자찬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혼자 자뻑을 하다 홍기를 놓쳤고, 저는 부랴부랴 지금의 남편을 만나 33세 결혼을 했습니다. 말로는 부랴부랴 결혼을 했다고 표현했지만 사실 제게 남편은 부족함이 없을 만큼 좋은 사람이었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또 저희 부모님께도 잘하며 능력도 있는 남자였기에 결혼하면서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직전에는 말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 이 집안은 시어머니가 말썽이더라고요. 정확히는 총대를 메고 사는 시어머니와 그 뒤에서 쫄따구 노릇을 하며 사는 시누이였죠. 남편에게는 10살 아래의 늦둥이 여동생이 있었고, 아가씨는 저하고도 나이 차이가 8살이 났습니다. 그 정도로 어린 친구였고, 그 때문에 시댁에서 참 예쁨을 많이 받고 자랐더라고요. 결혼 전 시댁으로 여러 번 인사를 왔을 때에도 살짝 시댁 식구들이 아가씨의 말을 껌뻑하고, 또 아가씨의 말이면 다 들어줄 것처럼 오냐오냐 키운다는 것을 느끼긴 했어요. 어린 사람이 부모님께 포크 가져다 달라, 젓가락이 짝짝이니까 바꿔달라 라고 하면서 자리에 앉아 심부름을 시키는 것에서 느낀 것이었죠. 그래도 제 가족일이 아니고 또 시부모님이 아가씨를 낳은 후 평생 그렇게 키웠을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감히 참견을 해보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가정교육에 이제 막 며느리로 들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일은 결코 아니라 판단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아가씨의 영향이 결혼을 하고서 저한테까지 미치더라고요. 지금 저는 결혼하고 이제 막 7년을 넘기는 중인데, 지난 7년간 아가씨와 시어머니의 콤비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희 아가씨는 틈만 나면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져서는 울면서 저희 집으로 찾아오곤 했어요. 집에 들어가면 나이 든 부모님 때문에 제대로 울지 못한다면서 눈치를 보며 저희 집에 온 것이었죠. 어린 사람이 연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가슴 아파서 저도 처음에는 아가씨를 제대로 환영해주면서 집에서 금이야 오기야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가씨 며칠이 지나도록 자기 집에 돌아갈 생각은커녕 제가 차려주는 맛있는 밥과 배달음식에 빠져서는 이 집에서 살래요 라면 눈치도 없이 그냥 드러누워 살려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여동생의 투정어린 애정에 어쩔 줄을 몰라 했고요. 그래서 집에 가야 하지 않냐고 슬쩍 말하는 제 말에 빈정이 상했다고 저와 남편 앞에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운 적도 있었고, 달래준다고 또 배달음식을 시켜주면 그게 또 그렇게 맛있다면서 금세 화가 풀려선 제 이름을 불러주기도 했어요. 저로서는 너무나 갈팡질팡하는 아가씨의 성격을 받아주기가 벅찼는데, 남편은 그게 다 적응이 된 건지 아무렇지 않아 하면서도 안방만 들어오면 한숨을 푹 쉬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넘게 저희 집에서 마음대로 가출을 하다가 아가씨는
또 뭐가 질린 건지 말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셨고, 이런 일이 결혼하고서 처음 3년간 거의 반년에 한 번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가씨 자체가 진지한 교제를 하려 하지를 않고 아무나 만나서 교제하고 헤어지게 반복했다 보니 사귀는 일과 헤어지는 일이 너무나 빈번했고, 그 피해를 옆에 있던 저희 부부가 고스란히 받고 있었어요. 집으로 찾아오는 것뿐이었으면 제가 이렇게 하소연을 하며 사연을 쓰지도 않았을 겁니다. 중간에 남자친구랑 싸우거나 시부모님이랑 싸우기라도 하면 또 울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대서는 저희 남편을 불러냈고, 밖에서 남편 돈을 긁어대며 술을 마시고 쇼핑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슬픔을 풀려고 했어요. 지가 힘들면 지가 번 돈으로 뭘 사면서 스트레스를 풀면 될 텐데, 아가씨는 저희 남편을 마치 맡겨놓은 자기 물주인 마냥 불러대다 카드를 긁어대곤 했죠. 저는 매번 나갔다가 한숨을 쉬면서 집으로 들어오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서 또 카드 긁힌 거야? 라며 눈치를 채곤 했고요. 분명 성인이고 대학도 들어갔고 멀쩡히 혼자서 알바도 하면서 저와 남편의 단물을 빨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시누이를 향한 저의 개인적인 억하심과 분노는 날이 갈수록 쌓여갔지만 아무 쓴소리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감히 그러지 말라고 시댁에 아가씨한테 쓴소리를 하기라도 하면 옆에서 시어머니가 자기 딸 교육은 자기가 알아서 시킬 테니 주제넘게 나서지 말라고 저를 오히려 훈계하셨거든요. 훈계를 하는 것에 그치면 다행일 텐데 어쩔 땐 저를 향한 인신공격까지 감행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임신에 관한 것으로 말이죠. 저는 지금껏 임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임신을 원했지만 몸이 잘 따라주지 않아 여태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있고 지금은 거의 체년 상태로 지내는 중이었습니다. 시험관이나 다른 시술은 돈도 많이 들고 제 몸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용기를 내지 못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런 제게 네가 자식을 못 낳아봐서 잘 모르는 거야. 나중에 누가 네 자식한테 훈계질을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뚜껑이 열려서는 달려들걸. 네가 자식을 못 낳으니 내가 이런 얘기도 참 힘들게 해야 하는구나. 네가 얘만 있었으면 대화가 잘 통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저를 비꼬아대셨어요. 애가 없기 때문에 자기 딸을 함부로 가르치려 든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러니 저도 할 말이 없고 상처받아서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식으로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와 대면을 하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뭐 하나 꼬투리를 잡히면 혼이 날 게 뻔하고 혹 내 눈에 시누이가 버릇없이 보이더라도 무조건 참으면서 꾹꾹 화를 눌러 담아야 했기 때문에 차라리 안 보는 게 속이 편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일이 바쁘긴 했지만 더더욱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시부모를 만나거나 시누이가 내 집에 찾아오려는 걸 막아서려 했고, 중간에도 여러 번 이혼을 할 뻔할 정도로 남편과 크게 싸우면서까지 시댁 단속을 알아서 하라는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시댁 문제로 스트레스 받게 하면 이혼을 하겠다고 이판사판 밀고 나갔거든요. 그렇게 겨우 버텨가는 7년이었는데 애도 안 낳은 저한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제 몸 상태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가슴 부분에 두껍고 딱딱한 살집 같은 것이 잡히길래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학기 초에 일이 또 너무 바빴다 보니 제대로 병원에 가볼 생각을 못하고서는 계속 스스로 몸이 이상하다 싶은 의심만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점점 가슴 모양도 바뀌는 것 같고 아픈 주기도 잦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대로는 진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처음엔 혹 임신을 한 바람에 가슴에 변화가 생긴 게 아닐까 싶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산부인과부터 찾았습니다. 제가 사리분별도 못하고 또 철도 없었던 것이었죠. 동네 산부인과 병원에 갔더니만 선생님은 임신이 아니라는 실망스러운 대답을 내놓으셨고 급기야 저를 큰 병원으로 보내시더라고요. 가서 꼭 유방암 검사를 받으라고 말이죠. 세상에, 내가 유방암이라니. 아직 그 시기에는 암 확진을 받기도 전이었는데 이미 전 세상이 다 끝난 것 마냥 우울감이 머릿속으로 온통 뒤덮었어요. 그 팔팔이 뛰어다니면서 땀 흘리고 놀던 건강한 내가 다른 것도 아니 암일지도 모른다고 하니 인생이 뭐 이런가 싶어 황당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엄청 무서웠죠.
그렇게 저는 남편 손 꼭 붙잡고서 병원을 함께 찾았고 결국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건 당연했지만 천만다행이었던 것은 아직 제가 초기였다는 것이었어요. 선생님께서도 산부인과에 갈 생각을 했던 것만으로도 하늘이 도운 것이었다면서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저는 졸지에 유방암 초기 환자가 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라 심각한 수술까지는 아니었고요. 수술하고서도 제 회복 속도를 보고는 4일 자유 퇴원을 했고 학교일은 일주일 휴가를 냈어요. 복귀를 하고 나서 힘이 들면 아예 휴직을 낼 생각도 하는 중이었고요. 수술도 잘 끝이 났지만 어찌되었든 암 환자였고 또 수술을 한 것이었으니 몸이 전과 달리 부쩍 힘이 들고 많이 피로했습니다. 전이가 잘 되는 암이라고 해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그리고 건강 챙기는 것도 엄청 신경 써가면서 관리를 하기 시작했고요. 초기암이라 다행히 화학치료는 받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 지경까지 가는 걸 막기 위해서 화학치료를 받는 정도로 제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암보험을 친정엄마 권유로 어릴 적부터 열심히 들었었고 좋은 보험이었는지라 이번에 보험금도 소액암이라면서 2천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그 돈으로는 그냥 내 건강을 챙기는데 온전히 다 투자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정도였습니다. 아무데도 돈을 쓰지 않고 오로지 내 건강 챙기는 데에 필요한 음식이나 약, 그리고 운동을 하는 데에 쓰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그러려고 애초에 보험도 잘 들어놨었고 또 꾸준히 들어온 것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요, 암 수술을 받고서 복잡한 신경으로 퇴원을 한 순간부터 시어머니가 제 옆에서 속을 뒤집어 놓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 시기인데 제 속을 아주 홀라당 뒤집어 버리신 것이었어요. 제가 암에 걸려서 퇴원을 하기까지 저희 친정부모님 그리고 주변의 모두가 위로의 한마디씩을 보내왔습니다. 자기 엄마는 자신도 안 걸리는 암에 딸이 걸렸다면서 대성통곡을 하시기도 했고요. 이 정도의 슬픔을 시댁으로부터 바란 건 아니었어요. 그냥 단지 며느리가 다른 병도 아니고 암에 걸렸으니까 그게 비록 초기암이라고 할지라도 같이 애석해주고 위로를 해주길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가 암에 걸렸던 사실을 아주 기뻐를 하셨거든요. 그 시기 저희 시누이가 드디어 결혼을 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주구장창 남자를 만나고 헤어지길 반복하면서 옆에 있는 가족들의 피를 빨아먹더니만 드디어 시집을 가겠다고 남자 하나를 데려왔더라고요. 그게 제가 암수술을 받기 4개월 전쯤이었고 제가 수술을 받는 동안에는 한창 결혼 준비를 한다고 바쁜 시기였었어요. 저야 연락을 하고 있지 않았으니 결혼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 집까진 제대로 알지를 못한 채 남편으로부터 간간히 소식만을 전해들었고요. 그런데 암수술을 받게 된 그날 시아버지가 수술을 잘 받으라고 안부 전화를 주신 덕분에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옆에서 시어머니가 자신을 바꿔달라 보채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아버님의 말씀이 다 끝나기도 전에 저를 바꾸셔서는 글쎄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 그거 수술 받으면 암보험은 받는 거지? 얼마나 받는다냐? 라는 질문을 말입니다. 처음엔 이 질문을 도대체 왜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험금 같은 거 받아야 하는 거니까 잊지 말라고 시어머님이 알려주신 것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설마 제 보험금을 뜯어가려 하셨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퇴원하고 나서 마주한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니 알겠더라고요. 그 질문의 의도가 나쁜 의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퇴원을 하고서 바로 집에 갔고 거의 일주일이 넘도록 저는 휴식을 취하고 쉬기만 했어요. 출퇴근하고 나서도 동료 선생님들 배려로 제가 집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고요. 남편도 옆에서 제 간호를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퇴근길에 전화가 와서는 자신이 반찬을 좀 싸왔다면서 집에 가도 되냐 물으시더라고요. 평소에 자기 딸내미가 저희 집을 마음대로 찾아와 자고 가도 잔소리 한 번 하질 않으시던 분이 갑자기 저한테 이런 양해를 구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새삼 달라진 태도가 이상하기도 했고 왜 나를 챙겨주려고 안 하던 반찬까지 만들어 싸우시나 싶어서 이상했어요. 하지만 제가 암에 걸렸으니 제가 걱정이 되어 그러는가 보다 싶어
오시라고 했죠. 이때가 아니면 언제 또 시어머니께 반찬을 얻어먹을 수 있겠나 싶어 말이죠. 그런데 집으로 찾아온 시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셨어요. 옆에 시누이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것도 시누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던 그 남자친구분과 말이죠. 한 번도 그 남자친구란 분을 본 적이 없었던 저는 당황을 하며 손님을 맞이했는데 시어머니 손에는 겨우 락앤락 한 통이 들려있더라고요. 멸치볶음이 든 작은 반찬통 하나였습니다. 그거 하나 딸랑 주겠다고 얼굴도 모르는 손님을 불편하게 데려오셨나 싶어서 짜증이 확 났어요. 제 표정이 안 좋으니 남편도 아니 이렇게 우르르 데리고 올 거면 말이라도 하지 라면서 어머니께 아주 작게 중얼거렸죠. 그런데 어머님이 아니 어차피 가족이 될 사이인데 이렇게 보면 어떻고 저렇게 보면 또 어때? 인사해라. 네 시누이 남편 될 사람. 그리고 여기는 네 매형 부인. 라면서 아주 호들갑을 떨며 인사부터 시키더라고요. 저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호칭을 잘 모르겠다면서 저를 그냥 남편 부인이라고 소개하기까지 하셨죠. 짜증이 나서 저는 아무것도 내오지를 않았어요. 무리고 뭐고 그냥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고 그제야 남편도 괜히 민망했는지 자기가 나서서 부엌에 들어가 음료 하나는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시어머님이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제 우리 딸도 사위랑 결혼식도 올릴 건데 미리 친해지면 좋잖아. 서로 말도 놓고 가족이니까 이제 서로 왕래하며 친하게 지내고 라고 하면서 뜬금없이 그 사위 될 사람이랑 잘 지내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천천히요. 지금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누굴 만나고 말고 할 형편이 못 되어요. 양해해 주세요. 라며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너 말 잘했다. 네가 암에 걸렸었잖아. 지난번에 보험금이 얼마라고 했지? 나한테 말해줬었나?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재차 제 보험금에 관해서 말입니다. 그러자 남편도 그런 얘기를 왜 물어봐? 라며 걱정을 냈고 저는 저대로 따라서 화를 내려다가 내심 침착하게 물어를 봤어요. 도대체 그거에 관해서는 어머님이 왜 물어보시는 거냐고 말이죠. 저는 정말로 며느리가 받은 암보험금을 묻는 시어머니의 속내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종자라는 생각에 말이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제 너 수술도 받았고 다시 출퇴근도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다 나았다는 소리 아니니? 다 나아서 건강해졌는데 그 보험금이 어디에 필요하겠어. 이제 더 이상 수술 받을 것도 없고 치료 받을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보험금 우리 주라. 네 시누이 이제 결혼하는데 한 푼이라도 더 보태서 시집을 보내야 할 거 아니니. 많이 받았으면 한 5천만 원 정도는 우리한테 써. 가족 좋다는 게 다 뭐야. 너는 게다가 고등학교 선생님이라서 앞으로 노후도 보장이 되어 있는 직업이잖아. 라고 말입니다. 기가 막혀서요.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닌 며느리가 암 수술을 하고 받은 그 보험금을 가지고서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지요. 게다가 자기들끼리 제가 보험금을 5천만 원 정도 받았다고 추측까지 미리 했던 건지 대놓고 돈 5천만 원을 자기한테 주라고 하는데 환장을 하겠더라고요. 내 몸 아파서 받았는 내 돈을 가지고서 지들이 억대 보험금을 받았네 어쨌네 하면서 돈 달라 하자고 꾸미고 작정을 했을 생각을 하니 화딱지가 나려고 했죠. 돈 5천만 원이 누구 집 애 이름이에요? 제가 그 돈이 어디 있다고 내 동생도 아닌 아가씨한테 줘요. 라고 말을 했어요. 최대한 감정을 숨기면서 차분히요. 그러자 어머님은 너 돈 5천만 원 안 받았어? 나도 헷갈리니까 딱 까놓고 말을 좀 해봐. 너 보험금 그래서 얼마를 받았냐고. 라면서 오히려 더 제게 보험액수를 말하라 재촉을 했죠. 그러니 저도 아니 그걸 제가 왜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냐고요. 돈을 5천만 원을 받았든 100만 원을 받았든 그중에 아가씨 결혼 비용으로 드릴 돈은 한 푼도 없으니까 주제넘게 그만 나서세요. 라며 언성을 높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어요. 어디 처음 보는 사람을 아픈 환자가 유명한 집으로 떡하니 데려와서는 돈을 달라 말아야.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죠. 진짜 살다 암수술 받은 며느리한테 보험금 뜯어가려 하는 시어머니는 진짜 처음 봤네요. 라면서 저 혼자 친정으로 집을 나가버리겠다며 안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어요. 남편한테도 밖에 있는 시댁 식구들 다 들으라는 식으로. 나 진짜 징그러워서 저런 것들도 사람이라고. 야, 며느리 안보험 받은 걸로 결혼자금 쓰게 달라는 미친 시댁 것들이 세상에 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어디서 똥파리가 꼬여도 저런 것들이 꼬여서는. 라며 아주 못살겠다는 듯이 소리를 질러댔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서 안방으로 남편 따라 들어가서는 뭐라고 그랬냐며 저 따라 언성을 높이셨고요. 시누이도 가만 못 있고서는 겨우 돈 몇 푼 가지고서 난리라며 유세 떤다 지랄을 해댔어요. 그러니 저도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가슴 통증이 느껴지는 와중에 남편을 있는 힘껏 시어머니께로 밀쳐내며 당신 아들 도로 집에 반납할 테니까 다시는 나를 며느리라 부르지도 말고 감히 돈 달라고 말도 꺼내지 마요. 당신네 집이랑은 완전히 여기서 쪽내 거니까. 라며 죄 없는 남편의 발로 차대며 시어머니 쪽으로 밀어냈어요. 당연히 어머님은 자기 아들을 때린다며 제게 손찌검을 하려고 했고 그걸 남편이 겨우 막아가면서 시어머니를 억지로 안방 밖에서 그리고 문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 사이 저는 계속해서 짐을 싸고 있었고 급기야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마지막으로 남편의 머리통을 후려치며 말했어요. 너도 나가라고 이 새끼야. 저런 집안 핏줄 섞인 너 같은 놈도 소름 끼치고 싫으니까 나가라고 이 새끼야. 라며 현관 앞에서 따라 나서 얼마나 등을 후려팼던지. 아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찔끔 고이더라니까요. 그 길로 남편도 저를 진정시키겠다며 일단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고 그날 저는 문고리까지 걸어 잠근 채로 아예 남편을 집에 들이지 않았어요. 바로 다음날 출근길에 친정에 가서 짐가방 놓고 나왔고 퇴근하고서는 바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집에 왔다가 제가 없는 모습에 남편은 친정까지 따라와선 저를 데리고 가려 했지만 유방암 수술받은 딸내미 보험금을 시어머니가 가져가려 했다는 사실을 안 저희 부모님이 맨정신으로 남편을 놔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 길로 남편은 저희 아버지한테 멱살이 잡혀선 시댁에 끌려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시부모님이랑 단판을 짓겠다고 혼자서 밖에 와있던 남편을 데리고 무작정 가버리신 것이었어요. 그 길로 집안 대 집안 싸움으로 일이 커지는가 싶어서 저도 내심 안절부절을 못했는데 아휴, 시아버지가 전화를 해오셨더라고요. 지금 친정아버지가 와 계셔서 잘 달래고 보냈다며 자기도 몰랐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짓을 이제야 듣게 되었다면서 아주 면목이 없다면서 시어머니 대신에 제 앞에서 사과를 하시는데 이게 도무지 무슨 일인 건지 참. 집에 온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니 그날 시댁에 가서 아버지가 시어머니 아닌 시아버지 멱살을 잡고서 가만 안 두겠다고 일부러 벼르셨다고 합니다. 집안의 가장 대 가장들이 싸워 시아버지를 제대로 홍군형을 내줘야 시어머니가 남편 옆에서 쭈구리가 되어서는 길을 못 펴고 사과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죄 없는 시아버지 멱살을 잡았고 그 바람에 남편이며 시누이, 시어머니며 모두가 자기 남편 봐달라고 매달려 애원을 했고 결국 시어머니도 저희 아버지한테 자기 잘못이라며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굳이 동영상으로 찍어서는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셨고 그 뒤를 따라서 남편이 시어머니를 데리고 졸졸 따라와서는 친정집에 들어왔어요. 졸지에 저는 가출해서 친정에 대피를 했다가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을 수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집에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아직 몸이 좋지 않은데 시어머니를 향한 화는 사과를 받고 나서도 분한 마음에 풀리지가 않았고 이대로 사과를 빨리 받아주면 또 언제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나댈지 모른다는 생각에 좀 더 버티기로 한 것이었어요. 친정에서 몸보신 좀 하면서 요양을 하려고 했고 제 몸과 마음이 편해졌을 때 천천히 남편에게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남편도 확실히 지네 엄마랑 여동생과 인연을 끊고 사는 게 속 편하다는 것을 스스로 잘 느껴보겠죠. 암수술 한번 받았다가 진짜 별 가짜는 것들의 본색을 다 구경해봤네요. 원래 못난 사람들인 줄은 알고 있었다만 사람은 진짜 겪어봐야 압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1살 신혼여행을 막 끝마치고 돌아와 신혼부부로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5살 연상이고 저희는 연애 1년 정도에 짧은 시간에 비교적 일찍 결혼을 해버린 파릇파릇한 커플이에요. 지금 한창 좋아해야 할 때인데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울적하신 분들께는 큰 사이다 한 방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썰을 사회 환호차 공유합니다. 이 나라 며느리들이 다리 쭉 뻗고 자길 바라는 마음으로 힘차게 사연을 써보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바람에 한부모 가정에서 오래도록 자랐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까지도 친정엄마랑 남동생이랑 단둘이서 한 집에서 쭉 같이 살았어요. 비록 아버지는 안 계셨지만 엄마가 저희 남매한테 충분한 사랑을 퍼주며 키우셨고 남동생이랑 저도 그 덕에 사고 한번 치지 않고서 반듯하게 자라 자기 밥벌이를 하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저하고는 달리 부모님께서 꽤나 사이도 돈독해 보이셨고 부모님뿐만 아니라 가족들 자체의 사이가 아주 단란해 보였어요. 제게는 너무나 낯설었지만 또 너무나 가지고 싶은 가정 환경의 모습이었죠. 그 이상적이었던 남편 가족들의 모습을 처음 봤던 날 저는 꼭 남편이랑 결혼을 하고 싶었던 바람에 시어머니의 옆에 쫄래쫄래 따라다니며 설거지를 하고 후식으로 먹자고 사간 케이크도 잘 나가면서까지 직접 집안일을 나섰어요. 당시 결혼을 하기도 전이었던 때였습니다. 저로서는 일이 하기 싫다기보다는 시어머니 될 분께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으로 막 나섰습니다. 눈치껏 보니 어머님도 싹싹한 저를 내심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화를 나눌 때 제가 아버지 없이 이혼 과정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많이 탐탁찮아 하긴 했으나 그것 말고는 딱히 제가 싫다는 표현을 하지도 않으시고 또 제가 옆에서 심부름을 척척하면 손이 빨라서 좋네 라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첫인상을 잘 보이고 온 것만 같아서 저도 흐뭇해했죠. 그런데 그날 집에 돌아가고서야 약간의 사건이 있었어요. 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시어머니께 저를 잘 좀 챙기라고 눈치 없는 말을 했더라고요. 뭐 대충 며느리가 아직 가족도 아닌데 설거지나 일을 시키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말입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었기에 남편을 나무랄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불쾌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아들이 보란듯이 며느리를 편드는 것도 모자라 제가 나서서 어머님을 도와드리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아들이 쓴소리라니 기분이 나쁠 수밖에요. 아니나 다를까 그 후폭풍은 저에게로 찾아왔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며 상견례를 빨리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자리를 마련하려 하는데 한바탕 어머니께서 저를 보기 싫다고 일방적으로 거부를 하시는 바람에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아주 혼쭐이 났어요. 왜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싫어하시나 싶기도 하고 또 이유를 모르겠으니 설마 내가 이혼 집안 가정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하시나 싶었죠. 그러다 나중이 되어서야 남편이 이실직고를 했고 저는 저대로 어머니께 사과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다시 집을 찾아갔어요. 제 딴에는 잘 지내고 싶었던 마음에 나서서 집안일을 했던 것인데 저 때문에 어머님과 남편 사이를 이간질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말을 드리려고 했죠. 안 그럼 어머님은 딱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날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 이혼가정 딸인 거 알고부터 쎄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혼도 하기 전에 이런 사고를 치는구나. 내 아들을 어떻게 구슬려 먹었으면 네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 아들이 나서서 나한테 쓴소리를 하게 만드니 평소에 내 아들을 얼마나 구스르고 다녔으면 라고 말이죠. 그 이상으로 혼이 난 건 아니었고 또 금세 아버님께서 나서서는 별일 아닌데 예민하게 굴지 말고 빨리 잊고 끝내자고 해주신 덕분에 금방 무마되었습니다. 어머님도 입이 쭉 나와 계셨지만 더 큰 불만은 없으신 듯 보였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그렇게 잊혀진 줄 알았죠. 그런데 문제는 다시금 일어났어요. 상근회장에서 말입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는 바람에 또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자기 누나도
상견례장에 나오기로 했다고 하길래 저도 남동생을 상견례장에 데리고 갔습니다. 보통은 서로 가족수를 맞춰서 나온다고 하길래 상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상견례 전날까지도 남편조차 잘 아는 게 없어 하는 듯 보여서 그냥 저도 시댁을 따라서 제 동생을 데려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상견례장에서 제 동생을 보자마자 저 어린애를 여기 왜 데려온 거예요? 상견례가 무슨 장난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딸내미를 데려와 놓고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족수 맞추는 거잖아. 우리도 누나 데려왔잖아. 라면서 대답을 하자 시어머니는 아니 그래도 라고 뭐라 변명을 하려다가 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다무시더라고요. 자기네 가족수가 하나 더 많은 것을 보고는 새삼 민망스럽기도 하셨는지 괜히 제 남동생을 째려보시는데 아유 그 바람에 제 동생은 그날 밥도 제대로 먹지를 못하곤 깨작깨작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나 시누이가 눈치껏 제 남동생과 대화도 이끌어주면서 분위기를 띄워줬는데 저는 딱 보이더라고요. 동생이 무지하게 불편해하고 있단걸요.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든다 싶었고 내 가족들이 싫어한다면 저는 무조건 이 결혼을 안 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자리에서 내내 집 문제로 제 어머니한테 얼마 모으셨어요? 재산이 그래서 얼마 정도 있냐고요? 혼자 돈 벌어서 애들을 키웠으면 모아놓은 돈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라는 무례한 말을 내뱉고 돈에 대해 하나라도 더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실망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무례한 질문마저도 이번엔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뭐 그런 걸 물어. 그럴 거면 당신도 당신 재산 공개를 하던가 하면서 주의를 주신 덕분에 더 얘기를 나누지 않아도 되었는데요.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고요. 엄마랑 남동생한테 너무 미안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 가족들은 뜻밖에도 제 결혼을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더라고요. 이혼가정 자녀를 받아주는 게 어디냐면서 시어머니 빼고는 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다고 말하는 엄마와 남동생에게 참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어요. 가족들이 싫다고 하면 이 결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엄마도 그렇고 남동생도 그렇고 시어머니 하나만 빼면 다 좋은 사람들이니 결혼하고 슬기롭게 살아가 보라며 적극 찬성을 해줬어요. 오히려 시댁에서 신혼집을 해주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몇 번이고 고마워하며 그런 기회가 없으니 꼭 남편을 잡으라고 했죠. 실제로 저희 시댁에서는 시아버지가 저희 부부에게 작은 빌라 한 채를 사주셨거든요. 그 덕분에 남편이나 저나 집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고 직장을 다니면서 모아놓은 돈은 그대로 살림살이나 결혼식을 올리는 데에 보태 쓰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남편이 더 내겠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미안하고 염치가 없어서 제가 보탤 수 있는 선에서 6천만 원을 냈고요. 결혼 전에 이미 집이 장만이 되었는지라 부부가 둘이서 번갈아 가며 집에 찾아가 가구를 놓고 꾸미며 채웠어요. 모두가 다 만족해하면서 결혼식까지 잘 치렀어요. 저는 아버지가 안 계셨기에 남편과 함께 동시 입장으로 식장에 들어섰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을 모실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의 인원들로 꽉 찬 결혼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끝이 나고서는 바로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3박 4일간 떠났죠. 둘 다 회사 때문에 신혼여행을 오래도록 잡을 수가 없어서 짧은 일정이었어도 만족해하면서 놀다가 왔어요. 그냥 쭉 휴식을 취하고 싶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호텔 안에서 지냈고요. 그렇게 보내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비행기로 서울에 도착을 한 바람에 집에 오니 거의 저녁 9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비밀번호를 누르고 앞으로 우리가 평생 함께 살 신혼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경이롭고도 기쁜 순간에 눈앞에 있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남편도 저도 놀라서 어안이 벙벙하니 어머님이 혼자서 아주 당당히 서서는 저희를 맞아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안방에서 나오면서 말입니다. 남편은 서둘러 안방까지 달려가서는 이게 무슨 짓이냐 물었어요. 안방 침대에 아직 저희 부부가 잠 한 번 자지도 못했었는데 벌써 이불이 어지럽혀 있는 것을 보고는 설마 여기서 잔 거야? 라고 물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표정이 그저 귀엽다는 듯이 아휴
엄마가 지낼게. 니네 아빠가 코를 너무 골아서 나 더는 못 자겠더라, 같이. 라며 신혼집에서 지내겠다는 소리를 망설이지 않고 뱉어내셨어요. 그러니 남편도 저도 황당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죠. 남편은 불이 났게 시아버지께로 전화를 해서는 당장 어머니를 데려가시라고 신혼집에 처음 들어와서 이게 무슨 경우냐며 막 화를 냈지만 시아버지도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 계시는 줄은 모르셨던 건지 거길 왜 가 있대냐? 아이고 하면서 수화기 너머로 미치겠다는 곡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그냥 안 되겠다며 결국 시어머니를 여기서 재우자고 합의를 했고요. 이제 겨우 시집온 새댁인데 시어머니를 첫날부터 쫓아낼 순 없잖아요. 그 성격을 뻔히 아는데 나가란 말도 하기 피곤했고요. 결국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신혼여행 온 신혼집에 처음 들어와선 제 안방까지도 시어머니께 내주고서는 작은 방바닥 위에서 쪽잠을 자야 했습니다. 다음날이 바로 월요일이어서 저희 부부는 출근을 해야 했고 그 시간까지 저는 어머님이 제 안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속으로 애태우며 출근을 했어요. 남편은 퇴근 전에 어머님이 분명 집을 나가시게 만들 거라면서 저를 안심시켰고 저는 남편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퇴근하고 나서도 저는 어머님을 마주봐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그냥 아예 살겠다는 듯이 제 안방에 자기 짐까지 더 풀어서는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내가 사실은 갑자기 아들이랑 떨어져 살려고 하니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이렇게라도 내가 잠시 아들 옆에서 사는 거를 지켜만 보다가 집으로 돌아갈 테니 며느리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원래 부모 자식은 네가 원하는 대로 쉽게 떼어놓을 수가 있는 게 아니야. 라는 말과 함께 자신이 좀 더 이 집에 살겠다고 하는데 와, 이거 진짜 우습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러다 내 안방을 완전히 뺏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말입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는 곧이어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을 향해서는 아휴, 나 니네 아빠 보기 싫다 아직.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있을게. 불편하게 안 할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어머님의 의중이 점점 의심스러웠어요. 정말로 자기 아들이랑 떨어지기 싫어서 저렇게까지 하시는 건가 싶기도 했고 말이죠. 뭐가 어찌되었던 저로서는 빨리 어머님이 시댁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랬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저희 둘은 대화를 한 끝에 어머님을 불러내 집으로 돌아가시란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어머님께 거의 뺨을 맞을 뻔했어요. 거실에 불러다가 이제는 시댁에 좀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편이 대표로 전해드렸는데 그 얘기를 듣기만 하고 있던 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야, 네가 말해봐. 네가 이렇게 말하라고 내 순진한 아들을 꼬셔먹은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 아들이 나한테 집으로 돌아가라고 쫓아내겠단 말을 할 수가 있니? 어디서 굴러먹은 게 멀쩡하던 남의 집에 들어와서는 엄마 아들 사이를 이렇게 회방을 놓고 지랄이야. 니네 엄마가 아빠 없다고 너를 아주 막 가르쳤구나. 못 배워먹은 것 같으니라고. 라고 역정을 내신 겁니다. 거의 손도 몇 번 때리겠다고 들었다 내리길 반복하셨고 그때마다 말을 하던 남편은 말리겠다며 시어머니께 달려들고 저는 저대로 피한다고 뒷걸음치고 뭔 난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한순간에 제 결혼이 불행하게 변해버렸어요. 겨우 시어머니를 진정시키느라고 저는 찍소리도 못한 채 시어머니의 대답에 그냥 죄송하단 말만 했고요. 남편은 겨우 시어머니를 진정시키고 난 후 기진맥진해서는 왜 저러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며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아들도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데 며느리인 저는 오죽했겠나요. 도무지 이게 다 무슨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 그럴 일은 없을 테지만 이대로 꼼짝없이 시어머니를 모시며 합가를 한 듯 살아야 하나 싶어서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시아버지도 그리고 형님께서도 찾아와서는 시어머니를 데려가려고 설득도 하고 이러려고 자식한테 집을 사준 줄 아냐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귀를 닫으셨어요. 하다못해 당신 말 잘했어. 당신이 사준 집이면
엄연히 이 집이 당신 집이기도 한 건데 내가 왜 여기에 마음대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해? 내가 왜 이 집을 나가야 하는 거냐고. 여기가 당신 집이면 내 집이기도 한 건데 왜 우리 아들이 나한테 나가라는 소리를 해야 했을까? 라면서 가만히 있는 저를 또 잡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어머님 신경을 건드릴까봐 주무시라고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이었고 이 상황 속에서 여기저기 눈치만 보면서 쭈구리 마냥 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이제 보니 저를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제 집에 들어와 자기 집이나 다름이 없다고 우기는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든 저를 괴롭히고 불편하게 만들려고 말이죠. 제가 참고만 있으니 아주 만만하게 느껴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 시아버지랑 형님의 만류에도 집에 안 돌아가시고 난 후 형님도 자기 엄마 고집이 저래서 미안하다며 제게 엄청 염치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오늘까지만 일단 재우고서 내일 자신이 다시 와서 꼭 데리고 가겠다며 일단 늦은 시각이라고 도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도 별난 사람이라면서 한참 시어머니께 욕사발을 날리다가 자기도 모르겠다며 그냥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셨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저대로 속이 상했습니다. 남편을 보다가 확 눈물이 흐르려고 하는 바람에 울음을 삼킨 채로 방 안에 들어왔어요. 내 안방에 떡하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들어가지를 못한 채 지금껏 방바닥에서 자고 있는 내 처지가 너무 열불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시댁 식구들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고집이 세고 아나무인한 우리 시어머니와 앞으로 어떻게 고부관계를 잘 이어나갈 수 있을까 싶어서 생각이 많아졌죠. 왜 이렇게 결혼이 힘든 건지도 이해가 안 가고 신혼집 받았다고 좋아하면서 좋은 침대를 사 넣었는데 그 침대에 내가 아닌 시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시다는 사실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막 혼자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그 사이 시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혼자 씩씩대면서 들어와서는 대뜸 저보고 밥을 하라시는 겁니다. 야, 퇴근하고서 네 남편은 밥 한 끼도 안 먹고 저러고 있는데 너는 밥 차릴 생각도 안 하고 곧장 방바닥에 들어 누워버리면 어떡하니?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라면서 저를 향해 분풀이라도 하시는 듯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얼떨결에 일어나서 밥을 차리겠다며 부엌으로 갔어요. 정말 얼떨결에 이러다 혼이 나서는 밤새도록 소란이 있을까봐 시어머니 앞에서 눈치를 보며 부엌으로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밥 생각 없으니 나가서 어디 편의점 앞에서 도시락이라도 먹자고 말입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을 꾹꾹 참아가면서 빨리 집을 그냥 나가버리고 싶다며 제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잔말 말고선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도 남편을 따라서 정말 답답한 마음에 그냥 생각 없이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요즘 가을이라 날씨도 선선하니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데이트라도 하며 기분을 풀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의 손을 잡고서 나서는 저를 뒤에서 시어머님이 잡아 당기더라고요. 밥도 안 차리고 어딜 가냐면서 가지마! 라는 외마디와 함께 말입니다. 이제 보니 남편이 밥을 못 먹은 것이 신경이 쓰여서 저한테 밥을 차리라고 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밥을 며느리 손에 얻어먹지 못한 게 화가 나서는 저보고 밥을 차리라고 한 거였습니다. 자기는 죽어도 스스로 밥을 차리기 싫다는 마음에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막 화를 내면서 힘겹게 저를 잡아당기는데 순간 남편이 저를 지켜낸다면서 저를 같이 잡아끌다가 그만 어머니까지 졸지에 저를 따라 남편이 있는 쪽으로 넘어져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시어머니의 손에 잡혀있던 저를 잡아당기다가 시어머니와 저까지 모두를 당겨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코앞에 있는 남편이 있어서 남편의 품에 푹 안겼는데 시어머니는 아니셨어요. 남편도 어디 다친 곳 없이 현관문에 살짝 부딪히기만 해서 괜찮았는데 시어머니는 그만 신발이 가득한 현관 바닥으로 고꾸라져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넘어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나 남편은 서로를 걱정하고 있고 아무도 바닥에 고꾸라진 시어머니를 신경 쓰지 않고 있으니
혼자 열이 받아서는 아프다는 곡소리를 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나도 넘어졌다. 이거 안 보이냐? 라면서 억지로 남편이든 저를 향해 자신을 봐달라며 막 역정을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는데, 아휴, 저는 그 꼴을 보고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시더라고요. 남편도 자기 엄마가 그리 넘어졌는데 꾀병인 게 눈에 훤히 보였는지, 엄마, 밑에 신발 잔뜩 깔려있어서 어디 다치지도 않으신 것 같구만. 일어나세요. 저희 밥 먹으러 가야 해요. 라는 말로 애써 보조개 굴었고요. 보란듯이 어린 자식들 둘이서 자신을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니 어머님도 역정 한번 내보면서 고집을 부리려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셨던 것 같아요. 나도 밥 안 먹었는데 라고 하면서 따라 나가겠다며 갑자기 자신이 저녁을 안 먹었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보고만 있던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신혼집에 무작정 들어오셔서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었을 텐데 밥 한 끼 정도는 해놓지 그러셨어요. 집에서 노는 분이 생활비를 보태주시는 것도 아니면서 밥 한 끼 해놓을 생각도 못한 채로 여태 저녁도 안 드시고 계셨어요. 앞으로 저희 집에 계실 거면 적어도 밥은 어머님이 좀 해놓으세요. 저는 오늘처럼 7시 좀 넘어서 집에 도착하고 남편은 그보다 20분 정도는 늦게 들어오니까 딱 시간 맞춰서 밥 해놓고 기다리시던가 아니면 우리가 밥 먹겠다고 밖에 나갈 때 방해를 마시던가요. 라고 말이죠.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어디 한번 보자면서 시어머니 앞에서 피하지도 않은 채 두 눈을 똑바로 치켜뜨면서 말했더니만 저희 어머님, 나보고 밥을 하라고? 내가 미쳤냐? 며느리 밥을 차려주게? 라면서 절대로 그렇게는 못한다고 역정을 내셨어요. 남편한테는 편을 들어달라고. 이 엄마가 며느리 밥도 차려줘야 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얼빠진 소리야? 라며 애원을 하는데 우리 남편 아주 기특하게도 엄마, 놀고 먹지만 말고 우리 집에서 살 거면 앞으로 아침 저녁 두 끼는 엄마가 차려줘. 그럴 거 아니면 나도 이 사람한테 3인분 밥 차리게 만들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앞으로도 쭉 이렇게 나가서 밥을 먹고 올게. 라면서 대답을 해주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매번 저녁을 밖에서 며느리랑 데이트하듯이 사 먹겠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그게 돈이 얼마냐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빼놓고 둘이서만 나가서 놀려고 한다고 갖은 섭섭한 소리를 다 하더니 결국 그럼 내가 밥은 해줄 테니 집에 와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은 자야 해서 힘드니까 저녁만 차려놓겠다고 말해줘. 처음에는 밥솥에 밥만 앉혀놓겠다고 하다가 저희가 무시를 하려고 하니 급기야 반찬 2가지 정도는 만들어 놓겠다고 하시더군요. 하나는 당연히 저희 집에 있는 친정엄마 김치였고요. 뭔 말을 해도 통하지가 않으니 저나 남편도 슬슬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바람이나 쐬자면서 시어머니를 내버려 두고 둘이서만 집을 나왔어요. 진짜로 편의점에 들어가기도 했고 가서 도시락을 까먹다가 동네 산책도 하면서 그냥 집 밖에서 오버치 둘만의 시간을 제대로 가져봤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난 후로는 처음이었죠. 그러다 숨이 턱 막히는 줄 알면서도 다음날 출근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와, 시어머니 짐 싸서 집을 나가셨더라고요. 며느리 밥은 죽어도 못 챙겨주겠는지 그놈의 밥 차려달라는 소리 한 번을 했다가 혼자 배회로 당하고서는 주랭랑을 쳐버리신 겁니다. 며느리 밥을 차려주면 사는 것보다는 그냥 따로 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신 듯 보였어요. 저는 뭘 특별히 한 건 없었으나 자기 엄마보다 와이프를 더 챙겨줄 줄 아는 남편의 완강한 태도와 말빨로 신혼집 안방을 무단점검하고 계셨던 시어머니를 훌훌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뻘짓으로 인해 저는 시아버지와 형님으로부터의 연민과 동정표까지 얻으면서 제 편을 구했고요. 집으로 시어머니가 돌아왔다면서 시아버지는 제게 전화를 걸어주셔선 한참 동안 미안했다고 대신 면목이 없다며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형님도 전화를 주셔서는 엄마가 이렇게 모진 시어머니가 되실 줄은 몰랐다며 저를 향해 대신 사과를 해주셨고요. 졸지에 시어머니가 결혼 초 며칠 동안 저지른 만행 덕분에 앞으로의 저의 시집살이가 조금은 더 수월해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제 편이 많아진 시댁에서 이제 저는 좀 덜 피곤하게 살아보려고 해요.
시어머니가 또 집에 오려고 하거나 불러내 어떻게든 저를 해코지하려는 모양새가 보이면 알짤없이 남편의 옆에 서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려 합니다. 우리 남편이 옆에서 지켜주겠다고 하는데 왜 이리 든든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들 잘 키우신 우리 시어머니는 며느리랑 여자 대 여자로 싸워보려다가 졸지야 아들까지 이렇게 생겼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 앞두고 결혼을 할 예정인 새 신부입니다. 아직 결혼 생활을 이들도 살아보지 못한 초짜배기 새댁인데도 마음에는 결혼을 10년은 한 것 같은 채증이 쌓여있는 듯해요. 그래서 이 기분을 마저 풀기라도 해야 살 것 같다는 생각에 사연을 적어봅니다. 남편과 소개팅으로 만나 교제한 지 4년 정도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갑내기 커플인데요. 처음 사귀던 당시만 하더라도 둘 다 20대였고 결혼을 당장 생각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교제를 시작했었어요. 말 그대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하지만 사람 감정이라는 게 어디 처음과 끝이 같을 수 있나요?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사람이 괜찮고 제 감정에 흐트러짐이 없는 것이 딱 좋았습니다. 결혼을 해본 적이 없으니 정확히 어떤 사람과 만나야 할지에 대해서 정답을 알지는 못했지만 제 남편을 보면 대충 알 것도 같았죠. 그냥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사랑 못 받고 힘들어할 일은 없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딱 부모님께서 어릴 적부터 좋은 사람을 만나 시집을 가라고 하실 적에 말씀하시던 그 좋은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은근슬쩍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제가 먼저 내비치기 시작했고 반년 가까이 시간을 가진 끝에 결혼을 하겠다며 남편도 동의를 해줘서 약 1년 전부터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에 결혼해서 들어갈 신혼집 계약을 마쳤고 지금은 아직 각자의 집에서 따로 살고 있으나 미리 혼인신고부터 해놓고서는 아내 남편으로 공식적인 호칭을 부르며 지내고 있는 중이고요. 혼인신고부터 미리 할 만큼 결혼이 급해 보이는 남편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결혼을 결심하는데 반년 가까이 걸렸고 약 1년 전부터 결혼 준비를 시작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집안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저도 데이트를 막 시작했을 당시에는 남편의 가정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남편은 겉보기에 좋은 집안에서 나고 자란 도련님 스타일이었고 또 그림을 업으로 삼고 있는 저에게는 생소한 직업을 가진 대기업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만 여겼어요. 실제로 일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변 사람들한테 인지도도 좋고 또 능력도 인정받는 사람이긴 했고요. 그런데 데이트를 하다 보니 군데군데 남편의 슬픔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럴 때면 잘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던 중에 건너편에서 오던 손잡고 걸어가는 아들과 엄마의 모습에 혼자 울컥해서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한다거나 사귄 지 몇 달 그리고 몇 년이 되어가도록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언급을 단 한 번도 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인지를 잘 하지 못한 채 그저 마음이 여린 사람이구나 싶었는데 제가 사소한 제 가족의 얘기를 해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반응도 잘 해주지를 못하고 또 자기 얘기를 전혀 하지를 않는 와중에 가족 얘기만 물어보며 극도로 꺼리는 것이 분명 수상하긴 했습니다. 그도 모자라 가끔씩 집에서 전화가 걸려오는 듯 했는데 제 앞에서는 한 번도 그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마치 들키지 말아야 할 상대들이니 안 받겠다는 듯이 아주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무시를 하곤 했죠. 제가 왜 받지 않냐고 물어보면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남편에게 내가 모르는 가정사가 있겠거니 싶어서 저도 모른 척을 하고 연애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결심하면서는 반드시 해결을 하거나 무슨 환경에서 자란 사람인 건지를 한 번쯤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날 잡아 물었고 그러니 남편도 반년 가까이 결혼 자체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솔직히 털어놓더라고요. 자신도 저와 결혼을 하고 싶으니 그냥 솔직히 자기 가정 환경에 대해서 말을 해주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들은 남편의 가정사는 생각보다 그리 충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저 혼자 상상만으로 혹 남편의 집안에서
범죄자가 있거나 또는 사기꾼이 있어서 남편이 돈을 왕창 뜯겼다거나 뭐 이런 식의 형사범죄와 관련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을 시에 남편과의 결혼을 어찌해야 하나 살짝 고민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의 입 밖으로 나온 그의 가정사는 생각보다 단순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서 따로 살고 계시며 자신은 어머니랑 여동생이랑 셋이서 같이 살고 있는데 집안의 여자들이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자신이 기둥인 마냥 모든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하더라고요. 간간히 여동생은 친구가 하는 쇼핑몰 사업에 일손으로 알바를 하러 가긴 하지만 돈 자체를 모으는 개념이 없는 사람이고 그건 시어머니를 쏙 빼닮았다고 말이죠. 얘기를 듣고 나니 괜시리 마음이 쓱 풀리더라고요. 범죄자가 없는 게 어디냐면서 저는 혼자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를 못한 채 속으로 마음을 쓸어내렸고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결혼을 하고서도 지금처럼 당신이 지원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알아서 해주라고 말이죠. 우리 결혼에 필요한 돈은 나 혼자 벌어오는 돈만으로도 충분하고 또 우리 친정이 잘 사는 편이니까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문제라고도 말했고요. 사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외과 의사이시고 막내 삼촌은 강남까진 아니더라도 강북에서 꽤 장사가 잘 되는 성형외과 원장이셨습니다. 친가 자체에 의사가 많은 집안이었고 저희 엄마도 그 옛날 외과 의사한테 시집을 오셨을 만큼 잘 사는 부잣집 막내 딸내미셨어요. 집안 자체에 경제적 여유가 충분히 있는 편이었고 그래서 저는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온 돈 걱정이 무의미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서야 눈치챘다며 속으로는 엄청 미안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결혼을 더 하려고 한 것도 있었고요. 그래도 자기 가족들이 별나서 힘들 거라는 남편에게 제가 시간을 두고서 조금씩 친해져 보며 결혼을 결심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1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결혼 준비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저는 저에게 주어졌던 지난 1년간의 시간 동안 열심히 남편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 다가가며 친해져 보려 노력을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말 너무나 괜찮다고 생각되는 분들이셨어요. 남편이 별나다고 주의를 줬던 것과는 달리 제 눈에는 두 사람이 다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또 남편을 아들로서 아끼는 분들이라 생각되었죠. 한 번은 제가 소고기 세트를 사들고서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아들도 모자라서 며느리 된 사람한테서 이리 얻어먹는다면서 엄청 미안해하고 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염치가 있는 분들이시라 생각을 했고 그 후로도 여러 번 제가 뭘 사올 때마다 아주 고마워하시는 모습이 보였기에 제 판단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저를 많이 마음에 들어하나 보다며 예전과는 자신이 봐도 달라진 듯 보이신다며 가족들의 변화에 놀라워했고 저는 이전에 진상을 부리던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지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한결같았습니다. 그리 신경 쓰고 힘들어할 존재들이 아니라는 생각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혼 전 혼인신고를 하면서부터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 정도가 얼만큼이었냐면 제 남편이 다시 혼인신고를 물려줄 테니 식 올리기 전에 떠나라는 소리까지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혼인신고를 하고서 완전히 법적 부부가 된 날 그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양가 부모님께 전송을 했습니다. 남편은 친아버지랑 연락을 하고 지내고도 있어서 저는 아버님께 따로 그리고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계시는 단톡방에 따로 2번을 전송했죠.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정말 우리 한가족인 거네. 우리 집에 드디어 며느리가 들어오다니. 라고 하면서 비교적 잠잠한 반응으로 저를 맞이해 줬어요. 집에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말이 좀 듣기 싫었으나 뭐 제가 며느리였으니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그 다음이 좀 난감했습니다. 의사 집안의 딸 우리 집 며느리가 된 걸 환영해. 이제 덕 좀 보고 살자. 라면서 시어머니가 문자를 보내시더니 시누이가 당연히 덕 보고 살겠지 며느리인데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쥐들끼리 제 집안을 가지고서 북치고 장구치며 덕을 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답장을 했어요. 가족으로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또다시 우리가 잘 부탁해야지. 의사 집안 덕분이만 남았는데. 라는 찝찝한 답장을 보내오셨어요. 왜 자꾸 내 집안을 걸고 넘어지며 덕을 보겠다고 하는 건지 그 당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혼인신고를 하기 전과 후의 태도가 너무 달랐던 바람에 속으로 뭐 하자는 거지? 하며 혼란스럽기만 했죠.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말에 다 뼈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혼인신고하고서 부쩍 제게 전화를 자주 걸어서는 집에 좀 와. 올 때 먹을 것도 좀 사오고 같이 밥이나 먹자. 라는 식으로 저를 엄청나게 불러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제가 거의 3개월 동안 내내 시댁을 찾아 저녁을 먹었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며느리가 집에 올 때 시댁에서 뭘 하나 더 얹어주고 싶어서 밥도 준비를 하고 시어머니가 과일 하나라도 내어주시는 게 정상이잖아요. 저는 엄연히 집안의 손님이고 아직 혼인신고만 했을 뿐 식도 안 올린 새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시댁은 남편이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정말 상상 이상으로 대하기 힘들더라고요. 손님 대접은커녕 자신의 집에 당연스레 와야 하는 며느리로만 취급을 하셨어요. 집에 올 때는 당연히 손에 먹을 것 하나 정도는 꼭 들려있어야 했고 가끔 후식을 사오지 않았다는 욕도 얻어먹었습니다. 센스가 이리 없는 애인 줄은 미처 몰랐다면서 말이죠. 내가 집에 오지 않을 때에는 도대체 뭘 사서 해드시는 건가 싶은 나머지 냉장고를 열어본 적도 있었는데요. 먹을 건 은근히 한가득이더라고요. 단지 저에게 그중 하나를 내어주지 않았던 것이었고요. 슬슬 짜증이 나려고 할 때쯤 남편도 제 옆에서 눈치를 엄청 보더라고요. 내가 뭘 했어? 힘들다고 했지? 엄마랑 여동생이 당신을 만나고서 변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미안해. 라면서 급기야 자기 입으로 자기 가족들의 진상에 대해서 대신 사과를 하는데 제가 다 안쓰럽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엄마랑 여동생 옆에서 평생을 살았을 제 남편이 너무 불쌍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 손에서 얻어지는 공짜 음식을 먹겠다고 집에 불러들이는 것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었고요. 본론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성형외과를 하고 계시는 저희 막내 삼촌에 관한 것이었어요. 거의 일주일 내내 의사 집안에 대한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는 것도 없어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시누이랑 시어머니는 둘이서 맞장구를 치며 의사 집안이 돈을 얼마나 모을 수 있고 또 대출을 받으면 얼마까지 받는 게 가능하다고 하면서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까지 돈은 많지 않아요. 라는 식으로 겸손을 떨었는데 그러면 정말 제 속을 다 들여다본 듯이 돈 없는 척하기는 아닌 거 다 아는데 어디서 대숭이야? 라며 장난이 아니라는 듯 정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맞장구를 쳐줘야 하는지조차 슬슬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참 의사 집안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막내 삼촌 얘기까지 하시더니만 성형외과 위치를 묻더라고요. 그냥 자기도 성형을 할 생각이 있는데 여기저기 알아서 나쁠 건 없지 않냐면서 말이죠. 안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내가 진상이라도 피울 것 같아서 안 가르쳐주겠단 거야 지금? 나 무시해? 라면서 말을 하는 바람에 결국 가르쳐줘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저대로 불안한 나머지 막내 삼촌한테 전화를 해서는 혹시 우리 시모나 시누이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필요 이상의 혜택이나 서비스는 절대로 제공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죠. 삼촌은 사돈인데 할인은 해주겠다, 서비스를 해주겠다고도 하셨지만 제가 한사코 거절을 했어요. 이러다 정말 저한테서 받아먹는 것에 버릇을 들이실까 싶어 말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또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삼촌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저 몰래 제 삼촌네 병원에 가서는 글쎄 자기가 여기 원장 사돈이 되는 사람들이니 VIP 대접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더군요. 상담원이 상담을 먼저 해야 하는데도 원장부터 무조건 만나게 해달라고 로비에서부터 조는 것도 모자라
그렇게 저희 삼촌을 만나서는 뭐 대단한 사모님이 마냥 성형수술을 그냥 공짜로 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부탁이 아닌 명령으로 말이죠. 옆에서 시누이는 시어머니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자기도 어디 대단한 부잣집 딸내미인 마냥 건방지게 굴었다고 하는데 삼촌의 말에 뼈가 묻어 있더라고요. 화가 나지만 제 앞이라서 살짝 참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떨결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대신해서 삼촌한테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고요. 당장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죠. 성형외과에서 수술 하나 받는 게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그걸 어찌 공짜로 해달라고 찾아갈 생각을 다 했냐며 말이죠. 그랬더니 옆에서 전화를 듣던 시누이가 제 전화를 받더니 있는 것들이 더한다더니 언니도 남들이랑 똑같네. 딸랑 두 사람 쌍꺼풀 하나씩 해주는데 뭔 돈이 그렇게 든다고. 우리도 빈정상해서 언니네 삼천병원 안 갈 거예요. 가보니까 뭐 인테리어도 후지고 서비스도 영 엉망이더만. 라면서 저를 오히려 약 올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진상을 부린 건 시어머니랑 시누이였는데 졸지의 유혹을 더 얻어먹는 건 저였고요. 그러니 저도 결혼식을 앞둔 새댁이긴 했으나 순간적으로 이 결혼을 업고 싶다는 충동에 남편을 불렀어요. 친정으로 말이죠. 남편도 미처 몰랐던 건지 얼굴까지 빨개지면서 미안해했고 결국 그 바람에 저희 부모님이나 저는 남편을 더 나무라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만큼은 받아냈어요. 가족들 단속을 알아서 잘 하기로 말이죠. 그것만 철석같이 믿고서는 바쁘게 결혼 준비에만 몰두를 했는데 시누이년이 또다시 진상을 부리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삼촌병원에서 수술을 안 받겠다고 큰 소리를 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아쉬웠는지. 얼마나 할인해 줄 수 있는데 쌍꺼풀이랑 보톡스 정도는 그냥 공짜로 해주면 안 되나? 아니면 보톡스만이라도 공짜로, 어? 제발. 라면서 수술을 다시 하겠다고 조르더라고요. 한참 조르고 다시 원장님을 만나게 해달라면서 당당히 VIP 대우를 요구하더니만 급기야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수술할 비용으로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나 시누이나 얼굴만 놓고 보면 뜯어고쳐야 할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그 정도의 돈이 드는 건 당연한 것이었는데요. 아니 그렇다고 자신의 성형수술 때문에 며느리한테 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니요. 성형수술 같은 건 최소한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필요한 만큼의 돈을 모아서 수술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뻔뻔스러운 이 두 사람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한테서 돈을 받지 못하면 제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거라면서 반 협박 같은 소리를 해대더니만 제가 결국 삼촌한테 말해서 수술하지 말라고 할게요. 제 시댁 식구들인 건 알지만 저희 삼촌한테는 아가씨나 어머님은 그냥 먼 사람들입니다. 애초에 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것도 어려운 부탁이었는데 이렇게 당당히 공짜 시술에 수술까지 요구를 하면 저도 창피해서 우리 삼촌한테 말 못해요. 라며 굳세게 말을 했어요.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못 들은 걸로 할 테니 남편한테도 돈 얘기는 꺼내지 말라고 밖에서 일하고 돈 버느라 평소에도 충분히 힘든 사람이라며 선을 그었고요. 대충 말이 없길래 제 뜻은 알아들은 줄 알고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누이는 제 말을 개떡처럼 무시하고서는 제 삼촌의 병원으로 시어머니랑 손 꼭 잡고 찾아가서는 제 이름을 들먹거리며 당당히 또 무료 시술과 수술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그것도 제가 결혼을 하면서 가져와야 할 혼수로 생각을 할 거니까 무조건 해달라는 식으로 아주 뻔뻔하게 말입니다. 그러니 삼촌도 너무 독종이다 싶었던 나머지 저희 부모님께 바로 전화를 걸어서는 성형수술을 혼수로 받겠다는데 경이랑 형수도 알고 있었던 일이야? 라며 말을 전하셨고 또다시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진상짓을 부린 것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이 저와 남편을 호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모님은 절대로 이 결혼 못 시킨다면서 결혼을 앞둔 시점에 파혼이 아닌 이혼을 요구하셨고 저는 말릴 수가 없었어요. 저도 속으로는 이혼이 죽도록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또 남편은 죄가 없는데 자기도 모르는 일이었다며 미안해 죽으려고 하니 혼란스럽더라고요. 모자랑 엄마랑 여동생을 둔 남편이 불쌍해서 말입니다. 그렇다고 결혼이 자선사업은 아니었으니
제가 불쌍한 남편을 데리고 살 이유도 없었고 미칠 노릇이었죠. 그러다가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올 사람이 없는데 밖에서 벨이 울리길래 뭔가 싶더니만 두 사람이 집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같이 말을 해보자면서 불러내신 것이었어요.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고 저는 저대로 여기서 부모님 따라 화를 낼지 말지 혼란스러운 와중에 시어머니는 자기 생각만 하시더라고요. 제 남편이 얼굴이 시뻘개져선 속상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만 너 왜 그래? 너 혼났어? 사돈, 우리 아들 혼낸 거예요? 라면서 큰 소리를 먼저 내더라고요. 우리가 왜 혼이 난 건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하거나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부모님이 다소 당황한 듯 보였고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화에 일단은 진정부터 시키려고 하셨는데 시누이가 나서서는 아니 뭐 의사 집안 그게 그렇게 대단해? 뭔데 우리 오빠를 집구석에 불러 혼을 내? 라면서 시어머니를 따라 맞장구 치며 집안 분위기를 더욱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진정시키려고 조용히 하라는 남편의 말은 진작에 묵살당했고 오해를 풀고서 오늘 집에 부른 이유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자는 저희 부모님 말에는 절대로 목소리를 낮추지를 않았어요. 시무랑 시누이가 남의 집에서 자꾸만 소리를 지르며 아주 뻔뻔한 진상을 잘도 부려댔습니다. 그러니 저도 이제 못 봐주겠더라고요. 아 시끄러워서 진짜. 야 이것들아 입 안 다물어? 라며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없는 것들을 걷어서 시댁 대접을 해주려고 했더니만 이것들 완전 개차반들이잖아. 야 돈이 없음 성형수술은 꿈도 꾸지 말고 생긴 대로 살 것이지. 어따 대고 남의 가족병원을 찾아가서는 무료 수술을 해주라 말아야. 진상짓을 할 거면 니들 수준에 맞는 곳에 가서 해. 라며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의 등까지 떠밀자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눈치를 챘더라고요. 이러다 자기 아들이 이혼당할지도 모르겠다는 걸요. 아니 며느라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다 혼수로 겸사겸사 수술을 받으려고 한 건데. 라면서 갑자기 안 쓰던 며느리를 또 쓰더니만 그놈의 혼수를 또 들먹이더라고요. 혼수를 안 받을 테니 그 대신 공짜 수술을 시켜달라 말해줘. 환장할 것들이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말이 안 통하기는 매 한 가지더라고요. 옆에서 남편은 이제 제발 좀 그만해. 안 된다고 말을 몇 번을 해. 혼수고 뭐고 그냥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라며 자기 손으로 급기야 시무와 시누이를 막 끌어잡아 당기고 시누이는 이게 마지막 기회라 생각한 건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저 자세로 낮추고는 진짜로 쌍꺼풀만 공짜로 해주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다시는 부탁 안 할게, 응? 라면서 또 해달라 땡깡을 부리는데요. 아휴, 진짜 주먹으로 한 대 쳐주고 싶을 만큼 그 순간 제 주먹은 마구 울었습니다. 그날 결국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어떻게 저희 집에서 쫓겨난 줄 아세요? 저희 아버지가 확 입을 꼬매버리던지 눈가를 찢어버려서 수술대에도 못 올라가게 해야지 원. 라면서 아주 질색팔색을 하며 시어머니께 달려들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꼬집고 잡아당기고 진짜로 눈을 찢어버리겠다는 듯이 괜히 양 눈 옆 이마살을 잡아당기며 이 결혼 무효야 당장 이혼해 라며 외치시는데 뒤에서 구경하던 제가 그러려고 했어 라는 칼대답을 하는 바람에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모두가 다 충격의 도가니에 빠져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진상 때문에 결국 땡잡은 듯 보였던 의사집안 며느리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지들도 아차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요. 그 길로 남편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저희 부모님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며 사죄를 했고요. 급기야 부모가 평생 쪽팔려서 어느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용기를 낸 건데 그 또한 저의 불찰이었습니다. 평생 아버님 따님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게요. 가족들이 이 모양이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던 남편이 자기 엄마와 여동생의 옷을 잡아 일방적으로 끌고 나간 덕분에 저희 집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두고서 저는 식은커녕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게 생겼고 지금은 이혼하며 얻을 금전적 손실을 가지고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변호사를 만나러 다니는 중이랍니다.
남편이 불쌍했지만 함께 사는 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혼을 굳게 결심했고요. 졸지에 혼인신고부터 했다가 이혼 딱지가 붙게 생겨버린 제 인생이 참담해서 요즘은 하늘만 보면 죽고 싶은 생각뿐이에요. 물론 시댁 식구들한테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라며 안도의 숨도 내쉬고 있긴 하지만요. 여러분, 정말 시댁이든 남편이든 꼭 살아보고 결혼하세요. 절대로 남편이 좋다며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제 꼴 날지도 모르니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